2012년 서울, 차가운 가을비가 창문을 두드리는 아침. 이서연은 올해도 어김없이 달력의 한 날짜를 응시했다. 9년 전, 오빠 이민준이 미국 오리건 주 유진의 숲속으로 사라진 바로 그날이었다. 매년 이맘때면 그녀는 오빠의 사진을 SNS에 올리며 그를 기억하는 의식을 치렀다. 그것은 희망의 끈을 놓지 않으려는 그녀의 처절한 몸부림이자 멈춰버린 시간을 애써 부여잡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책상 위에는 식어버린 커피와 오빠가 보낸 마지막 엽서가 놓여 있었다. 엽서 속 푸르른 오리건의 풍경은 이제 그녀에게 잿빛 슬픔으로만 다가왔다. 서연은 수많은 사진들 속에서 오빠의 가장 환한 미소가 담긴 한 장을 골랐다. 그녀가 고른 사진은 민준이 교환학생으로 떠나기 직전 가족과 함께 찍은 것이었다. 20살의 민준은 예술가의 꿈을 품고 있던 내성적이면서도 다정한 청년이었다. 사진 속 그는 새로운 세상에 대한 기대감과 약간의 불안감이 뒤섞인 복잡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서연은 "오빠, 어디에 있든 꼭 돌아와. 아직도 기다리고 있어." 라는 짧은 글과 함께 사진을 게시했다. 매년 반복되는 일이었지만 올릴 때마다 심장이 저며오는 고통은 익숙해지지 않았다. 그녀는 이 작은 외침이 혹시라도 세상 어딘가에 있을 오빠에게 닿기를, 혹은 그를 기억하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 가닿기를 간절히 바랐다. 게시물을 올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낯선 알림이 울렸다. 보통은 친구들의 위로나 응원의 댓글이 달렸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익명의 계정으로부터 온 다이렉트 메시지였다. 메시지에는 아무런 설명 없이 인터넷 주소 링크 하나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서연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지난 9년간 그녀는 수많은 거짓 제보와 잔인한 장난에 시달려왔다. 또다시 상처받을 것을 알면서도 그녀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떨리는 손으로 링크를 클릭할 수밖에 없었다. 신락 같은 희망이라도 붙잡고 싶은 절박함이 이성을 마비시켰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서 이 이야기를 보고 계신가요? 댓글로 알려주시고 앞으로의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링크는 샌프란시스코의 한 거리 사진작가의 온라인 갤러리로 연결되었다. 흑백으로 담아낸 도시의 뒷골목, 소외된 사람들의 날 것 그대로의 모습들이 화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서연은 자신이 무엇을 찾고 있는지,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지 알 수 없었다. 그저 홀린 듯이 스크롤을 내렸다. 사진들은 저마다의 사연을 품고 있는 듯 깊고 어두운 분위기를 자아냈다. 그녀의 깔끔한 서울의 오피스텔과는 너무나도 다른 거칠고 낯선 세상의 풍경이었다. 사진 한 장 한 장을 넘길수록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엄습해왔다. 심장이 점점 더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수십 장의 사진을 무심코 넘기던 그녀의 손가락이 순간 멈췄다. 화면에 떠오른 한 장의 사진. 비에 젖은 어두운 골목길 구석에 한 남자가 웅크리고 앉아 있었다. 덥수룩한 수염과 헝클어진 머리카락, 세상의 모든 것을 잃은 듯한 공허한 눈빛. 누가 봐도 수년간 거리를 떠돈 노숙자의 모습이었다. 서연은 왜 자신이 이 사진에 이토록 시선을 빼앗기는지 알 수 없었다. 그저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지는 기분, 설명할 수 없는 강렬한 이끌림에 사로잡혀 사진을 확대하기 시작했다. 남자의 초점 없는 눈동자가 화면을 뚫고 그녀를 바라보는 것만 같았다. 서연은 사진을 확대해 남자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세월의 풍파와 고단함이 깊게 새겨져 있었지만 그 얼굴의 윤곽 어딘가에 익숙한 모습이 희미하게 남아있었다. 아니야, 그럴 리 없어. 그녀는 혼잣말을 되뇌며 고개를 저었다. 9년이라는 시간은 한 사람을 이렇게까지 바꿔놓을 수 없다고, 이것은 그저 닮은 사람일 뿐이라고 스스로를 애써 타이르려 했다. 하지만 그녀의 시선은 남자의 얼굴을 떠나 그의 손으로 향했다. 거칠고 때가 낀 손가락, 그리고 그 손가락에 끼워진 낡은 무언가. 심장이 발끝까지 떨어지는 듯한 충격이 그녀를 덮쳤다. 남자의 약지에는 낡고 달아빠진 은반지 하나가 끼워져 있었다. 서연이 오빠에게 직접 만들어 선물했던 세상에 단 하나뿐인 반지였다. 오빠가 미국으로 떠나기 전날 밤 행운을 빌어주며 그의 손에 끼워주었던 바로 그 반지. 사진 속 반지의 작은 흠집과 독특한 문양까지도 그녀의 기억과 정확히 일치했다. 그 순간 서연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다. 지난 9년간의 그리움과 절망, 그리고 한 줄기 희망이 뒤섞여 뜨거운 눈물로 터져 나왔다. 사진 속 남자는 의심의 여지 없이
그녀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오빠 이민준이었다. 서연은 숨을 쉴 수 없었다. 모니터 속 오빠의 모습은 그녀가 기억하던 다정한 미소의 청년이 아니었다. 그는 모든 기억과 삶의 의지를 잃어버린 채 낯선 도시의 차가운 길 위에서 웅크리고 있었다. 충격과 슬픔도 잠시 그녀의 안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치밀어 올랐다. 오빠가 살아있었다. 그것이 가장 중요했다. 9년간의 기다림은 결코 헛되지 않았다. 그녀는 더 이상 망설일 시간이 없다는 것을 직감했다. 비록 사진 속 오빠가 자신을 알아보지 못할지라도 그녀는 그를 데리러 가야만 했다. 당장 짐을 싸서 미국으로 가야 했다. 그렇게 서연의 길고 외로웠던 기다림은 이제 힘겹고 불확실한 여정의 시작으로 바뀌고 있었다. 인천공항을 떠나 태평양을 건너는 12시간 동안 서연은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비행기의 작은 창밖으로 보이는 끝없는 어둠은 마치 9년간 그녀가 겪어온 막막한 심연과도 같았다. 희망과 불안이 뒤섞인 채 심장이 세차게 요동쳤다. 오빠를 만난다는 설렘도 잠시, 그가 자신을 알아보지 못할 수도 있다는 두려움, 그리고 사진 속 모습 이면에 숨겨져 있을 고통스러운 진실을 마주해야 한다는 공포가 그녀를 짓눌렀다. 그녀의 여정은 단순히 잃어버린 오빠를 찾는 것을 넘어 9년이라는 시간의 공백과 그 안에 묻혔을지 모를 비극의 파편들을 맞추어 나가는 힘겨운 과정의 시작이었다. 서연이 가장 먼저 향한 곳은 샌프란시스코가 아닌 오리건 주 유진이었다. 모든 비극이 시작된 곳, 오빠의 시간이 멈춰버린 그 장소에서부터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9년 전의 수사 기록, 당시 담당 형사의 증언 속에 무언가 놓친 단서가 있을 거라 믿었다. 그녀는 수소문 끝에 당시 사건을 담당했던 데이비드 첸 형사가 은퇴 후 근교에서 조용히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낡은 주소 하나를 손에 쥔 채 그녀는 과거의 문을 두드리기 위해 차가운 오리건의 공기를 가르며 차를 몰았다. 그곳에 가면 모든 의문이 풀릴 것만 같았다. 데이비드 첸은 한적한 호숫가에서 낚시를 즐기며 무료한 은퇴 생활을 보내고 있었다. 수십 년간 끔찍한 사건들을 마주하며 달아버린 그의 영혼은 이제 평온을 갈망하고 있었다. 갑작스럽게 찾아온 동양인 여성 이서연의 등장은 그의 고요한 일상에 던져진 작은 돌멩이와 같았다. 그는 이민준 실종 사건을 똑똑히 기억했다. 아무런 흔적도 없이 사라진 젊은 유학생, 광활한 숲이 삼켜버린 수많은 비극 중 하나로 결국 미제 사건으로 종결되었던 씁쓸한 기억이었다. 그는 서연의 눈빛에서 과거 자신이 마주했던 수많은 피해자 가족들의 절박함을 읽었다. 서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9년간의 기다림을 설명하고 마침내 찾아낸 오빠의 사진을 그에게 내밀었다. 그러나 첸의 반응은 냉담했다. 그는 사진을 건성으로 훑어보더니 그저 닮은 사람일 뿐이라며 일축했다. 세상에는 비슷한 외모의 사람이 넘쳐나고 노숙자들의 신원은 파악하기조차 어렵다는 현실적인 말을 덧붙였다. 그의 말투에는 일말의 동정심보다는 또 하나의 헛된 희망에 부풀어 자신을 찾아온 사람에 대한 권태로움이 묻어났다. 그는 이 사건이 단순 가출 혹은 자연 속에서 길을 잃은 불운한 사고일 뿐이라고 확신하고 있었다. 첸의 싸늘한 반응에 서연은 와르르 무너지는 기분을 느꼈다. 9년간 경찰의 무능과 무관심에 절망했던 기억이 되살아났다. 공권력에 대한 마지막 기대마저 산산조각 난 순간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주저앉지 않았다. 오히려 그 냉소적인 태도가 그녀 안의 분노와 오기를 자극했다. 이제 기댈 곳은 오직 자기 자신뿐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녀는 첸에게 당신이 포기한 내 오빠를 내가 찾겠어요 라는 말을 남기고 그의 집을 나섰다. 심장은 차갑게 식었지만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다. 오직 혼자만의 힘으로 이 싸움을 끝내야 했다. 결국 서연은 사진 속 배경인 샌프란시스코로 향했다. 처음 마주한 거대 도시는 그녀를 압도했다. 화려한 관광지와 고층 빌딩 숲 이면에 존재하는 끝없는 빈곤과 절망의 풍경. 그녀는 오빠의 사진 한 장을 들고 거리를 헤매기 시작했다. 수많은 노숙자들에게 사진을 보여주며 아는 사람이냐고 물었지만 돌아오는 것은 무관심과 경계심 가득한 눈초리뿐이었다. 어떤 이들은 돈을 요구했고 어떤 이들은 이유 없는 적대감을 드러냈다. 거대한 도시 속에서 그녀는 철저히 이방인이었고 오빠를 찾는 일은 모래사장에서 바늘 찾기처럼 막막하게만 느껴졌다. 시간이 흐를수록
서연은 육체적, 정신적으로 지쳐갔다. 낯선 환경과 위험에 대한 두려움이 엄습했다. 혼자서는 역부족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던 그때, 그녀는 오빠의 유일한 미국인 친구였던 룸메이트, 이선 라일리를 떠올렸다. SNS를 통해 수소문한 끝에 그가 샌프란시스코 인근에 가정을 꾸리고 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서연은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에게 연락을 취했다. 9년 전 오빠의 방에서 무심한 표정으로 서 있던 파티광 학생의 모습을 기억하며 과연 그가 자신을 도와줄지 확신할 수 없었다. 이선의 첫 반응은 당혹감 그 자체였다. 이민준의 이름은 그의 기억 속에서 거의 잊혀진 과거의 한 조각이었다. 민준의 실종 이후 그는 죄책감과 불편한 마음을 애써 외면하며 살아왔다. 좀 더 따뜻하게 대해주지 못했다는 것, 그의 외로움을 알아채지 못했다는 미안함이 마음 한구석에 묵직하게 남아있었다. 서연의 연락은 그가 묻어두었던 과거의 부채감을 수면 위로 끄집어냈다. 그는 자신의 안정된 삶이 흔들릴 것을 두려워하면서도 서연의 목소리에 담긴 절박함을 외면할 수 없었다. 결국 이선은 서연을 만나기로 결심했다. 카페에서 마주 앉은 서연은 9년 전보다 훨씬 더 야위고 지쳐 보였지만 눈빛만은 단단했다. 그녀가 내민 사진 속 남자의 모습과 그 손에 끼워진 반지를 본 순간 이선은 더 이상 이 일을 외면할 수 없음을 깨달았다. 사진 속 남자는 분명 민준의 얼굴을 하고 있었다. 그는 서연의 간절한 부탁과 자신의 마음속에 남아있던 죄책감 사이에서 갈등했다. 하지만 결국 그는 9년 전 미처 다하지 못했던 친구로서의 도리를 이제라도 해야겠다고 마음먹었다. 이선은 마지못해 서연의 조력자가 되기로 했다. 그는 서연보다 이 도시에 익숙했고 위험한 뒷골목의 생리를 조금이나마 알고 있었다. 그의 도움으로 서연은 좀 더 체계적으로 오빠를 찾아 나설 수 있게 되었다. 그들은 함께 노숙자 쉼터, 무료 급식소, 그리고 도시의 가장 어두운 구석에 숨겨진 그들만의 캠프를 찾아다녔다. 이선은 유창한 영어로 사람들에게 말을 걸었고 서연은 그 뒤에서 오빠의 사진을 든 채 간절한 눈빛으로 그들의 얼굴을 살폈다. 희망과 절망이 교차하는 하루하루가 속절없이 흘러갔다. 수색이 길어지면서 서연의 마음속에서는 과거의 기억들이 끈질기게 되살아났다. 2003년 유진, 오빠가 보낸 이메일에는 낯선 환경에 대한 외로움이 짙게 배어 있었다. 그는 자신의 유일한 친구가 낡은 필름 카메라라고 말했다. 뷰파인더를 통해 보는 세상만이 자신에게 온전히 말을 걸어준다고 했다. 그는 사람들과 어울리기보다는 끝없이 펼쳐진 오리건의 대자연 속으로 파고들었다. 그가 찍어보낸 사진들 속에는 항상 아름다운 풍경과 함께 설명하기 힘든 깊은 고독감이 서려 있었다. 당시 민준을 돌봐주었던 호스트 패밀리, 밀러 부부는 친절한 노인들이었지만 그들 역시 민준의 내면까지는 가닿지 못했다. 그들은 민준을 예의 바르고 조용한 학생으로만 기억했다. 손주처럼 아꼈지만 문화와 세대의 차이에서 오는 미묘한 거리감은 어쩔 수 없었다. 민준은 그들의 친절함에 감사하면서도 늘 이방인이라는 감각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의 진짜 속마음을 털어놓을 곳 없이 점점 더 깊은 고립감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다. 그의 침묵은 예의가 아닌 외로움의 다른 표현이었다. 하지만 민준에게도 유일하게 마음을 터놓는 친구가 있었다. 유진의 작은 식당에서 우연히 만난 동갑내기 소녀, 사라는 마을에서 문제아로 낙인 찍힌 아이였다. 부모 없이 불우한 환경에서 자란 그녀는 세상에 대한 반항심과 깊은 상처를 동시에 지니고 있었다. 민준은 그런 사라의 모습에서 왠지 모를 동질감을 느꼈다. 사람들은 모두 그녀를 피했지만 민준의 카메라 렌즈는 그녀의 거친 모습 뒤에 숨겨진 순수함과 슬픔을 포착해냈다. 그들은 서로의 상처를 알아본 유일한 존재였다. 둘의 우정은 비밀스럽게 깊어졌다. 민준은 사라에게 사진 찍는 법을 알려주었고 사라는 민준에게 아무도 모르는 숲속의 비밀 장소들을 안내했다. 그들은 함께 숲을 거닐며 세상과 격리된 둘만의 시간을 보냈다. 민준은 사라를 모델로 수많은 사진을 찍었다. 그녀의 자유로운 영혼과 슬픈 눈빛은 그의 예술적 영감을 자극했다. 사라는 민준 앞에서 처음으로 가식 없는 웃음을 보였고 민준은 사라 덕분에 지독한 외로움에서 잠시나마 벗어날 수 있었다. 그들의 우정은 서로에게 유일한 안식처였다. 다시 2012년 샌프란시스코, 수색에 진전이 없자 서연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유진의 밀러 부부에게 연락했다.
그들이 보관하고 있던 오빠의 유품 속에 무언가 단서가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밀러 부부는 기꺼이 그녀를 위해 창고에 처박아 두었던 민준의 낡은 상자를 꺼내 보내주었다. 상자 안에는 낡은 옷가지와 책 몇 권, 그리고 그가 쓰던 낡은 사진 노트가 들어있었다. 서연은 떨리는 마음으로 먼지 쌓인 노트를 펼쳤다. 그 안에 9년간 굳게 닫혀있던 비밀의 문이 숨겨져 있었다. 노트에는 그가 찍은 사진들에 대한 단상과 촬영 계획 등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대부분은 풍경에 대한 이야기였지만 마지막 몇 페이지에는 암호처럼 S라는 이니셜이 반복해서 등장했다. SY 마지막 산책, 세게 보여주고 싶은 풍경. 서연은 S가 누구인지 전혀 짐작할 수 없었다. 오빠가 미국에서 사귄 친구 이야기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다. 노트의 내용은 오빠가 자신에게 알려지지 않은 비밀스러운 관계를 맺고 있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었고, 이는 실종 사건에 대한 새로운 의문을 불러일으켰다. 다시 2003년의 기억. 사라는 민준에게 자신의 불행한 가정사에 대해 조금씩 털어놓기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을 괴롭히는 폭력적인 삼촌의 존재에 대해 이야기했다. 마을에서 작은 사업체를 운영하며 평판이 좋았던 삼촌이었지만 그의 이면에는 어둡고 탐욕스러운 모습이 숨겨져 있었다. 사라는 그에게서 벗어나고 싶어 했고, 민주는 그런 그녀를 안타까워하며 위로했다. 그는 사라를 지켜주고 싶다는 생각을 처음으로 하게 되었다. 그들의 관계는 단순한 우정을 넘어 서로를 구원하고픈 애틋한 감정으로 발전하고 있었다. 민준의 노트 마지막 장에는 한국으로 돌아가기 전 S와 함께 오리건의 진짜 심장을 사진에 담으러 간다 라는 문장이 적혀 있었다. 그는 특정 계곡의 이름을 언급하며 그곳이 S가 알려준 비밀의 장소라고 덧붙였다. 이것이 그의 마지막 기록이었다. 이 기록을 발견한 서연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오빠의 실종이 단순한 사고가 아닐 수도 있다는 불길한 예감이 그녀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그는 혼자가 아니었다. S라는 의문의 인물과 함께 숲으로 들어갔던 것이다. 한편 샌프란시스코에서의 수색은 점점 더 위험해졌다. 어느 날 밤 한 노숙자 캠프에서 정보를 얻으려던 서연과 이선은 마약에 취한 무리에게 위협을 당했다. 그들은 돈을 빼앗기고 간신히 그곳을 빠져나올 수 있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이선은 공포에 질렸고 더 이상은 무모한 짓을 할 수 없다며 포기를 선언했다. 그는 서연에게 경찰에 모든 것을 맡기고 한국으로 돌아가라고 설득했다. 자신의 가정을 위험에 빠뜨리면서까지 이 일에 매달릴 수는 없다고 했다. 그러나 서연은 포기할 수 없었다. 오빠의 노트에서 S의 존재를 발견한 지금, 그만두는 것은 모든 것을 수포로 돌리는 일이었다. 그녀는 이선에게 오빠의 노트를 보여주며 이것이 단순한 실종 사건이 아닐 수도 있다고, 우리가 모르는 거대한 비밀이 숨겨져 있을지도 모른다고 설득했다. 그녀의 집요함과 확신에 찬 눈빛에 이선은 다시 마음이 흔들렸다. 그는 결국 그녀의 곁에 남아 마지막까지 함께하기로 어렵게 결심했다. 이 미스터리의 끝을 보지 않고서는 자신 역시 평생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 없으리란 것을 깨달았다. 서연은 곧바로 오리건의 데이비드 첸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다. 그녀는 다급한 목소리로 오빠가 실종될 무렵 사라진 S라는 이니셜을 가진 젊은 여성이 있었는지 확인해달라고 부탁했다. 처음에는 귀찮아하던 첸이었지만 실종자가 혼자가 아니었을 수도 있다는 서연의 말에 그의 오랜 형사적 직감이 꿈틀거리기 시작했다. 그는 마지못해 창고에 쌓여있던 9년 전의 낡은 서류 박스를 뒤져보겠다고 약속했다. 닫혀있던 과거의 사건 파일이 서연의 끈질긴 추적 끝에 마침내 다시 펼쳐지려 하고 있었다. 두 개의 시간선이 마침내 하나의 지점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다. 샌프란시스코의 어두운 뒷골목과 오리건의 고요한 숲, 그리고 서울의 외로운 방. 세 개의 공간에 흩어져 있던 진실의 조각들이 서서히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다. 서연과 이선은 오빠의 행방을 쫓는데 더욱 박차를 가했다. 그들은 사진작가의 SNS에 다시 한번 연락해 사진이 찍힌 정확한 날짜와 장소를 파악했다. 작은 단서 하나하나가 모여 거대한 그림을 완성해가고 있었다. 기나긴 터널의 끝에서 희미한 빛이 보이기 시작하는 듯했다. 이제 곧 그들은 9년간의 침묵을 깨고 충격적인 진실과 마주하게 될 것이었다.
스맵 3개의 단락으로 구성된 이 발전 과정은 서연의 고독한 추적과 민준의 숨겨진 과거를 교차하며 긴장감을 쌓아 올린다. 첸 형사의 회의적인 태도, 이선의 내적 갈등, 그리고 S라는 새로운 미스터리의 등장은 이야기를 클라이맥스로 이끄는 중요한 동력이 된다. 독자는 서연의 절박한 여정에 감정적으로 동화되고 민준에게 닥쳤을 비극에 대한 궁금증을 증폭시키게 된다.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다. 서연은 곧 사진 속의 남자, 그녀의 오빠를 마주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만남은 모든 것을 바꿔놓을 운명의 순간이 될 것이다. 사진작가가 알려준 장소와 시간을 토대로 서연과 이선은 샌프란시스코의 한 허름한 쉼터에 도착했다. 정신적 외상을 입은 이들을 주로 수용하는 곳이라는 설명에 서연의 심장은 불안하게 뛰었다. 낡은 건물 안으로 들어서자 소독약 냄새와 깊은 절망감이 뒤섞인 공기가 그녀를 짓눌렀다. 수많은 사람들이 초점 없는 눈으로 허공을 응시하거나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중얼거리고 있었다. 서연은 이 낯선 절망의 공간 속에서 오빠를 마주해야 한다는 사실의 현기증을 느꼈다. 그녀는 애써 마음을 다잡으며 사람들 사이를 헤치고 안으로 들어갔다. 9년간의 기다림이 끝나는 순간이 바로 눈앞에 있었다. 마침내 그녀는 그를 발견했다. 쉼터의 가장 구석진 곳, 창가 자리에 한 남자가 웅크리고 앉아 있었다. 사진에서보다 훨씬 더 마르고 쇠약해진 모습. 텅 빈 눈은 창밖의 회색 도시를 의미 없이 바라보고 있었다. 서연은 숨을 죽인 채 천천히 그에게 다가갔다.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9년의 세월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다. 그의 바로 앞에 멈춰선 그녀는 목구멍까지 차오른 울음을 삼키며 떨리는 목소리로 그의 이름을 불렀다. 민준 오빠. 그 이름은 그녀의 모든 그리움과 희망을 담은 세상에서 가장 간절한 외침이었다. 하지만 남자는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그는 자신의 이름이 불렸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는 듯했다. 서연이 다시 한번 그의 이름을 부르며 어깨에 조심스럽게 손을 얹자 남자는 경기를 일으키며 몸을 움츠렸다. 그의 눈에는 낯선 사람에 대한 극심한 공포와 경계심만이 가득했다. 그때 쉼터 직원이 다가와 그녀를 제지하며 설명했다. 남자는 몇 년 전 강가에서 발견되었으며 신분증도 과거에 대한 기억도 전혀 없는 상태라고. 심각한 정신적 충격으로 인한 해리성 기억 상실증을 앓고 있으며 스스로를 그저 리버라고만 부른다고 했다. 서연의 세상이 다시 한번 무너져 내렸다. 9년간 그토록 꿈에 그리던 재회는 이런 모습이 아니었다. 오빠는 살아있었지만 그녀가 알던 이민주는 그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았다. 그의 육체는 눈앞에 있었지만 그의 영혼과 기억은 철저히 파괴된 상태였다. 찾았다는 안도감과 다시 잃었다는 절망감이 동시에 그녀를 덮쳤다. 그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다. 9년간 억눌러왔던 모든 슬픔과 고통이 한꺼번에 터져 나온 처절한 통곡이었다. 이선은 그런 그녀의 어깨를 말없이 감싸 안아줄 뿐이었다. 같은 시각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오리곤의 한 먼지 쌓인 기록 보관실. 데이비드 첸은 서연의 끈질긴 요청에 못 이겨 낡은 서류 상자를 뒤지고 있었다. 그는 서연의 주장이 헛된 희망일 뿐이라고 생각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에서 꿈틀거리는 형사로서의 마지막 직감을 무시할 수 없었다. 이민준의 실종 시기와 맞물리는 다른 실종 사건 파일을 하나하나 넘기던 그의 눈에 사라 밀러라는 이름이 들어왔다. 민준이 사라진 바로 그 주에 실종 신고된 10대 소녀. 당시에는 단순 가출로 처리되었던 얇은 파일이었다. 첸은 무심코 사라의 파일을 넘기다가 한 부분에서 눈을 멈췄다. 비상 연락망이자 법적 보호자로 등록된 삼촌의 이름. 토마스 라일리. 그 이름을 본 순간 첸의 등줄기에 서늘한 기운이 흘렀다. 토마스 라일리는 그 지역에서 여러 폭력 사건과 불법 사업에 연루되어 경찰의 주시를 받던 인물이었다. 증거 불충분으로 번번이 법망을 빠져나갔지만 그가 위험한 범죄자라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었다. 평범한 10대 소녀의 가출 사건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찜찜한 연결고리였다. 순간 흩어져 있던 퍼즐 조각들이 첸의 머릿속에서 섬광처럼 맞춰졌다. 같은 날, 같은 외진숲 지역에서 두 젊은이가 사라졌다. 한 명은 위험한 범죄자의 조카였고 다른 한 명은 그녀와 비밀스러운 우정을 나누던 외국인 유학생이었다. 이것은 결코 우연일 수 없었다. 그들은 숲속에서 무언가 봐서는 안 될 것을 본 것이다.
단순 실종 사건이 순식간에 끔찍한 범죄의 가능성을 드러내며 그 무게를 바꾸었다. 채는 자신의 9년 전 판단이 얼마나 끔찍한 실수를 낳았는지 깨닫고 전율했다. 다시 샌프란시스코의 쉼터. 서연은 절망 속에서도 오빠의 곁을 떠나지 않았다. 그녀는 리버가 된 오빠의 옆에 조용히 앉아 어릴 적 어머니가 두 사람에게 자주 불러주셨던 한국 자장가를 나지막이 허밍하기 시작했다. 그 순간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다. 아무런 감정도 없던 남자의 텅 빈 눈동자가 미세하게 흔들렸다. 그의 얼굴에 아주 희미하게 남아 고통과 혼란의 빛이 스쳐 지나갔다. 비록 찰나의 순간이었지만 그것은 굳게 닫힌 그의 기억의 문을 두드리는 첫 번째 노크였다. 그 시각 채는 9년간 잠들어 있던 살인사건의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 수화기를 들고 있었다. 비극의 전모가 마침내 어두운 심연 속에서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자장가에 대한 희미한 반응을 목격한 후 서연은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다. 그녀는 매일 쉼터를 찾아 오빠의 곁을 지켰다. 그녀는 그에게 어릴 적 함께 찍었던 낡은 앨범을 보여주었고 두 사람만이 알던 추억들을 나지막이 들려주었다. 민준이 좋아했던 한국의 낡은 가요를 틀어주기도 했다. 며칠 동안 그는 여전히 텅 빈 눈으로 허공을 응시할 뿐이었지만 서연은 포기하지 않았다. 이것은 더 이상 미스터리를 푸는 과정이 아니었다. 9년의 세월에 갇혀버린 오빠의 영혼을 되찾기 위한 그녀의 마지막이자 가장 처절한 싸움이었다. 그녀의 변함없는 사랑과 헌신만이 굳게 닫힌 그의 마음을 열 수 있는 유일한 열쇠였다. 결정적인 순간은 민준이 가장 아꼈던 그의 낡은 카메라 사진을 보았을 때 찾아왔다. 오리건의 숲속에서 카메라를 들고 환하게 웃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본 순간 그의 동공이 격렬하게 흔들렸다. 그는 갑자기 머리를 감싸쥐며 고통스러운 비명을 질렀다. 그의 머릿속으로 끔찍한 기억의 파편들이 폭풍처럼 휘몰아쳤다. 어둡고 축축한 숲의 이미지, 겁에 질린 소녀의 얼굴, 한 남자의 분노에 찬 고함, 그리고 머리를 내리치는 날카롭고 눈부신 섬광. 그것은 온전한 기억이 아닌 설명할 수 없는 공포와 감각의 편린들이었지만 9년간 그를 괴롭혀온 악몽의 실체였다. 민준의 단편적인 증언과 데이비드 첸이 재개한 수사가 만나면서 마침내 9년 전의 진실이 온전히 모습을 드러냈다. 그날 민준과 사라는 숲속 깊은 곳에서 사라의 삼촌인 토마스 라일리가 다른 조직원과의 거래가 틀어져 살해한 시신을 매장하는 끔찍한 장면을 목격했다. 모든 것을 들킨 토마스는 이성을 잃고 두 사람에게 달려들었다. 그는 자신의 범죄를 덮기 위해 조카인 사라를 그 자리에서 살해했고 민준의 머리를 삽으로 내리쳐 의식을 잃게 한 후 숲에 버려두고 떠났다. 그는 민준 역시 죽었을 것이라 확신했지만 민준은 기적적으로 살아남았던 것이다. 한 장의 사진이 불러온 나비 효과는 실로 거대했다. 민준의 증언은 결정적이었고 채는 그의 기억 속 장소를 토대로 숲을 수색해 마침내 사라의 유해와 결정적인 증거들을 찾아냈다. 9년간 완벽 범죄라고 믿었던 토마스 라일리는 마침내 체포되었다. 정의는 너무나도 오래 지체되었지만 마침내 그 끔찍했던 날의 대가를 치르게 되었다. 거리의 사진작가가 무심코 찍은 한 장의 사진은 단순히 실종자를 찾는 데 그치지 않고 억울하게 죽어간 한 소녀의 이름을 되찾아주고 잔혹한 살인범을 법의 심판대에 세우는 기적을 만들어냈다. 서연은 마침내 오빠의 손을 잡고 한국으로 돌아왔다.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민준은 창밖을 보며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그는 더 이상 텅 빈 껍데기인 리버가 아니었지만 9년 전에 활기차고 총명했던 청년 이민준도 아니었다. 그의 기억은 여전히 조각나 있었고 깊은 트라우마는 그의 영혼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 서연이 꿈꿔왔던 해피엔딩은 아니었다.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슬퍼하지 않았다. 부서진 모습 그대로의 오빠를 끌어안고 그녀는 이제 그의 보호자가 되어주기로 결심했다. 그것이 그녀에게 주어진 새로운 시작이었다. 그들의 새로운 삶은 서울의 작은 집에서 조용히 시작되었다. 그것은 아주 작은 승리들로 채워진 나날이었다. 오빠가 아주 희미하게 미소를 짓는 날, 어린 시절의 단어 하나를 기억해내는 날, 악몽 없이 평화롭게 잠드는 오후. 서연의 사랑은 절박한 기다림에서 인내심 강한 보살핌으로 모습을 바꾸었다. 그녀는 잃어버린 과거를 되찾는 대신 상처투성이의 현재를 끌어안음으로써 비로소 자신의 평화를 찾았다.
길고 길었던 침묵은 마침내 깨졌고 그 자리에는 비록 희미하지만 따뜻한 희망의 메아리가 조용히 울려 퍼지고 있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면 좋아요와 공유로 저희에게 힘을 실어주세요. 여러분이 서연의 자리였다면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공유해주세요.